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7월 11일 금요일 우리 시장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오전 4년 만에 3,200선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또 한 번 경신했는데요.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7포인트 빠진 3,17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 마무리하면서 종가 기준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800선을 넘어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서 달러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어제보다 5원 오른 1,375원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4.6도. 이번 주 내내 더위에 고생 많으셨죠? 남은 하루도 잘 우리 한번 버텨보자고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자두의 잘가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4942님께서 주말에 카페 가서 먹었던 소금빵이랑 쿠키가 너무 맛있는데 가격이 있는 편이라 직접 만들려고 이 뜨거운 날 주방에서 열일했네요. 땀 흘리는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제가 만든 건 사 먹었던 맛이 안 날까요? 재료 사느라 돈은 돈대로 나가고 체력은 체력대로 쓰고 맛은 없고 속상해요 하셨거든요. 이럴 때 있죠. 이런 경험 저도 있습니다. 언제나 이 집에서 해먹는 게 경제적인 거는 아니라는 이따가 어뉴스에서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번에 배웠으니까 다음부터는 사 먹는 걸로. 고생 많으셨어요. 1003님께서 잘가 더위야. 어제보다 시원한 느낌은 저만인가요? 더위야 가라. 또 오늘 첫 곡에 그런 의미였네요. 잘가. 정말 PD님 선곡 센스는 정말 맞아요. 저도 느꼈거든요. 어제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바람이 그리고 어제 밤에 많이 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창문 열어놨더니 시원하더라고요. 네, 청취율 또 조사 기간이죠.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02-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듣고 계신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와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차에 관한 모든 이야기 방과 후 차차차 타고 다른 나라 속사정까지 들여다보는 삶은 여행까지 가볼게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전기차,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 태양광 패널 구리 없이 절대 못 만드는 것들입니다.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서 경기가 살아나고 물건이 잘 팔릴수록 구리 수요도 늘고 가격도 오르죠. 구리 가격으로 세계 경기 상황을 진찰할 수 있다고 해서 구리 선생 닥터 쿠퍼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안에서 미래 핵심 자원인 구리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만들겠다는 게 근본적인 이유고요. 전 세계 광물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중국 견제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결정에 물음표를 띄웁니다. 미국은 매년 나라에서 쓰는 구리 제품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아닌 칠레와 캐나다, 페루에서 사옵니다. 나머지는 미국 안에서 만들죠. 사실 미국은 전 세계 5위 구리 매장 국가입니다. 중국보다도 약 2배 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제하고 재련하는 데 돈이 너무 들어서 캐낸 구리 광석은 주로 멕시코나 중국, 캐나다로 수출합니다. 다 만들어진 구리 제품을 수입하는 게 훨씬 더 싸거든요. 그런데 아직 국내 여건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당장 8월부터 관세 50%를 붙인다니 미국 내 구리 가격만 비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가격이 오르면 미국 재련업자들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적극 투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당장 구리가 들어가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 미국 소비재 가격이 더 오를 거라 예상합니다.
반대로 해외에서는 미국으로 오려던 구리가 주로 중국으로 빠지면서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 말하죠. 아직 텃밭에 씨도 안 뿌렸는데 앞으로 마트 안 가고 집에 있는 거로만 밥해 먹겠다는 미국. 50% 구리 관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새로운 광산 개발과 재련소가 지어질 때까지 계속 유지될까요? 고율 관세가 미국 중심의 광물 자국화로 이어질지, 글로벌 구리 생태계 혼란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매거진 최정필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뭔가 하고 봤는데 자동차와 오토바이 얘기.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 네. 그 오토바이 때문에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아슬아슬 이 틈새로 지나갈 때 부딪히면 어떡하지 싶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생계 때문에 오토바이를 매일 운전해야 하는 분들은 또 온몸으로 노출된 이륜차다 보니까 덩치 큰 차들 틈에서 또 되려 겁나고 놀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운전을 하기는 하는데 좀 실제로는 서로 어떤 존재로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토바이가 참 얄미울 때가 많을 거고요.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도 이거 하나 양보를 안 해주나? 이렇게 되게 좀 싫은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제 뭐 사자성어 같은 것들, 표현 같은 것들 다 갖다 붙이면은 얼추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또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양쪽의 입장이 또 공감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쌓여 있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모두 다 도로 위를 달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운전자들인데 이렇게 좀 갈등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요거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 간의 또 오랜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고속도로인데, 우리나라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이거를 풀어달라고도 주장을 한다고 하죠. 네, 사실 우리나라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의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속도로 위에서 오토바이로 달려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보면은 총 8개 국가 정도만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를 하고 있고, 그마저도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조건을 맞추면은 너네 갈 수도 있어라고 이제 조건부로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이제 고속도로 통행을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이 이걸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출 자체를 좀 많이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어떤 나라가 금지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라오스라든가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이런 정도의 나라들만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서 이제 조건부로 좀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조금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들에 한해서 좀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에서만 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서 좀 살펴보면은 이제 OECD 국가라는 이제 이 이름을 좀 명칭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OECD 국가 안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주장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 중에 하나인데 왜 우리나라만 그거를 막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워낙 오래전부터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갈 수 없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좀 차량 운전하는 분들은 고속도로는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니까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하고 같이 달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벌써 괜히 걱정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게 금지였어요?
처음부터 금지가 됐었던 거는 아니고요. 1972년 중에서도 5월 31일까지는 이제 이륜차에 이 고속도로 진입이 허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배기량 250cc 이상의 이륜 자동차들에 한해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 진입을 허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우리나라에는 3륜차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뭐 해외 여행 같은 데 가시게 되면은 이제 툭툭이라든가 네네. 산발이 이렇게 부르는 차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형태긴 하지만 크기 자체는 훨씬 더 큰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뭐 포터나 봉고와 같은 1톤 트럭과 비슷한 포지션의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3륜 트럭들이 있었습니다. 이 차들이 굉장히 좀 당시에 많이 판매가 됐었기 때문에 자영업자라든가 이제 소규모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차가 필수였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차들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 차들의 분류가 소형 이륜 승용차라는 분류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없어진 분류인데 네. 이 분류의 기준이 이제 배기량 250cc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도 소형 이륜 자동차로 그때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다라고 해서 고속도로에 진입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규정을 했었던 당시의 이 부처가 내무부,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안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당시에 소형 이륜 자동차의 사고 비율이 자동차 대비 좀 과도하게 높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중간에 몇 번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92년에 최종적으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이륜차의 주행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게 된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 자동차 외에 차마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서 네. 이륜차의 진입을 완전히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는 이륜 자동차, 이제 경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로 허용이 되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진입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특별하게 우리나라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 궁금한데 아니면 이걸 허가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 우리나라 형편상 뭔가 굉장히 무리인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뭐 규제를 손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그런 것들인가요? 사실 이제 나라별로 이제 주로 운행이 되는 차의 종류라든가 그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오토바이 같은 것들, 이륜차가 좀 인기가 있고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륜차와 관련된 그런 문화 같은 것들, 운행 문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철저하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라들과 비교를 하면은 네. 이륜차는 조금 위험한 존재 이런 것들이란 인식이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좀 잡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륜차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바꿔달라라고 해서 지금까지 총 5번의 헌법 소원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헌법 소원을 있었던 것처럼 헌법 소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니까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시면요. 이 법이 지키고자 하는 목적,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로교통법이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확실하고 이를 위해서 이륜 자동차의 고속도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항상 이제 보충 의견으로 붙게 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이륜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운행 문화의 개선이 선행된다면 법률을 개정해서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갈 수 있다라는 보충 의견들이 매번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륜차 운행 행태와 운행 문화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눈살이 약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속이라든가 고개운전과 같이 과격하고 위험한 행위가 근절되기 시작한다면은 이렇게 법 개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능성 정도는 열어뒀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김영빈님께서 고속도로든 그냥 도로든 오토바이들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너무 무서워요. 주말마다 운전 연습하는데 심장이 몇 번을 두근두근 한다니까요. 운전 연습하신다면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데 이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또 다른 갈등의 사례가 얘기했던 뭐 과격한 운전, 뭐 고개 운전 또는 뭐 자동차 사이로 지나가거나 신호 걸렸을 때 그 뒤에 있던 오토바이들이 갑자기 스물스물하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네.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근데 바꿔야 한다고 봤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원래는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것도 고속도로 주행하고 같이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이 제발 좀 허용해 주세요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 사이로 이제 우리가 신호에 걸려 있을 때 꼭 차선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들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틈새 주행 혹은 차간 주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외에서는 요거를 레인 필터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명칭이 따로 붙게 됐냐면은 꽉 막혀 있는 도로 위에서 이제 자동차를 일종의 공기 필터 같은 것들로 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오토바이가 싹 지나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도로의 이제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줄일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빠르게 도로의 교통 같은 것들도 교통 정체 같은 것들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도 나라마다 좀 보는 입장이 되게 다르거든요. 네. 일부 나라에서는 조건부로 허용을 하는 곳들도 있고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에 법 개정이 되면서 불법으로 좀 규정이 됐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이 판결을 보시게 되면은 두 차로를 점유해서 통행하거나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행동이 정상적인 통행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륜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2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차선을 따라가다가 주행을 하다가 그렇게 신호에 걸려서 맨 앞에 서게 됐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차 사이로 지나가서 맨 앞으로 가는 행위를 보셨다면은 그거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불법이다. 저는 제일 불안한 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꽉 막힌 도로에서 오토바이들이 내 차 옆으로 아슬아슬 지나갈 때 이제 긁고 네. 갈까봐 그리고 이제 제 차에 한 가운데서 네. 앞에서 이렇게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는데 제 뒷차는 앞에 오토바이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뒷차가 제가 굉장히 차간 거리를 멀리해서 천천히 가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빵빵할 때가 있어요. 네. 너무 억울해요.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뭐랄까 이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이에 어떤 명확한 규제가 없어서 네. 생긴 굳이 안 가져도 되는 감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차간 주행에 어떤 명확한 규제가 있거나 합법적인 나라들은 어떤 규칙을 세우고 있을까 그런 것들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이 고속도로도 그렇고 차간 주행도 그렇고 가장 많이 예시로 들고 오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런 조건부 허용 제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차간 주행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데 조건이 뭐냐면은 전체적인 도로의 주행 속도가 시속 30km를 넘지 않아야지 차간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km를 넘어가면 할 수 없는 거죠.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차간 사이로 지나다니게 되면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선이라든가 네. 인도 사이로는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복 2차선의 도로가 되면은 차간 주행을 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고 좀 어느 정도 차선이 많은 도로에서 시속 30km 이하일 때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이게 이제 중앙선에 붙어서 가게 되면은 반대쪽에서 오는 차하고 부딪힐 위험이 있고 네. 인도 쪽으로 가게 되면은 보행자라든가 그렇죠. 자전거하고도 부딪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좀 두고 있는 거고요. 네. 운전면허로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4단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가장 이제 이런 모든 주행들 차간 주행을 포함한 모든 주행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상위 단계의 이제 풀 라이센스를 좀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륜차 오토바이 면허를 따시고 최소 4년 평균적으로 5년이 지나야지만 취득을 할 수가 있는 면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허 자체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만 해라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호주는 또 이륜차보다는 사륜차, 자동차의 권리를 또 보장해 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사실 이 자동차만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다니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자동차 운전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사실 양쪽의 반응이 다 조금씩 아쉽기는 합니다. 조금 크게 보면은 둘 다 도로 위를 달리는 이제 이동 수단이다 보니까 동일한 규칙을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기도 하는데 네.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건 조금 사실 우리 운전자들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러다가 사고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사고는 안 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반대로 이륜차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 좀 양보해주면 뭐가 좀
큰일이 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같은 규칙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가장 좋은 운전법은 양보운전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양보운전을 하면서 주행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 또 즐겁게 특히 이륜차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짜릿한 거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규칙을 지켜가면서 하시면 더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는 방향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같은 규칙을 지킨다. 이 말이 참 와닿네요.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아이유의 빨간 운동화 듣고 1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유하님께서 방학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요즘 중학교 아이 너무 일찍 오네요. 괴롭네요. 남편이라도 제발 밥 먹고 와주길 바라봅니다. 하셨는데 저 이 기분 알아요. 오늘은 아빠가 뭐든 사들고 오는 걸로 하죠. 박유하님 남편분 혹시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신다면 오늘 오시는 길에 뭐든 사오세요. 예? 양손에 이렇게 좀 들고 오세요. 네, 그러는 걸로. 그리고 백현미님께서 소장님 모니터로 들어가시겠어요? 완전 집중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 문자창 고릴라 문자창 그냥 일반 문자창 다 합쳐서 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분 사연을 소개해드릴까 이분 또 오셨네 하면서 마음속으로 항상 인사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또 난시가 있어가지고 가끔 글씨도 작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보느라고 모니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퀴즈 있죠?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 요즘입니다. 기온뿐 아니라 바닷물의 온도도 오르면서 원래는 열대나 아열대 바다에 주로 서식하던 어종이 동해에서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중 한 어종은 올해 동해에서 역대급으로 많이 잡혀 풍어를 기록했지만 일부는 국가별 어획량 한도도 초과해 폐기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기름진 살코기로 고급 횟감과 초밥 재료로 인기 있는 어종이죠. 정식 명칭은 다랑어이며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많은 생선.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생선 이름 맞추는 게 퀴즈입니다. 저도 생선 친구잖아요. 물고기 어짰으니까. 예.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명태, 2번 오징어, 3번 참치. 이거 뱃살이 그렇게 귀하고 맛있다고 하죠.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행 전문 PD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현지인들의 일상이 눈앞에. 삶은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방목 특파원 탁재형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탁재형 PD입니다. 네, 오늘 여행지 어딘가요? 오늘은 네. 이제 조금 너무 한국 주변에서 맴돈 것 같아가지고 네. 아예 가는 김에 말로 떠나는 건데 뭐 어디로 떠나든 뭐 한계가 없잖아요. 그죠? 지구 반대편으로 가십시오. 오, 네. 페루입니다. 페루. 페루. 네. 아까 어뉴스에서 구리 얘기하다가도 페루 얘기 잠깐 나왔는데. 거기에 또 광물이 엄청나게 많죠. 많죠. 네. 많죠. 페루. 그러고 보니 그 뉴스에 보다가 페루에서 얼마 전에 뭐 3,500년 된 고대 도시가 발견됐다. 맞아요. 그 뉴스 그래도 봤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오늘 페루를 골랐는데 네. 최근 그 페루 북부의 마랑카 지역에서 무려 기원전 1800년 경부터 1500년 경에 만들어진 한 3500년 된 거죠. 네. 페니코라는 고대 도시가 발견이 됐거든요. 페니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마추픽추 이후에 최대 발굴이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네. 오, 페니코? 네. 페니코는 뭐 하던 곳으로 추정되고 그래서 있어요? 이곳이 이제 2017년에 처음 발견이 돼가지고 네. 지금까지 8년 동안 연구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에다 딱 공개를 한 건데 여기가 한 해발 600m 정도 지점에 위치를 하고 사실은 여기가 옛날에 무역 도시였대요.
그래요? 또 우리 목돈 연구소랑 관계가 있는 곳 아닙니까? 3,500년 전의 네. 무역 도시. 와. 근데 이제 이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데스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남미에서도 서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페루도 있고 에콰도르도 있고 뭐 콜롬비아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좀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나요. 어떤 구조예요? 그래서 해안이 있고요. 이거 네. 이제 스페인 말로 코스타라고 하고요. 코스타. 코스타. 아, 네. 코스타에서 이제 올라가면은 안데스 산맥이 나타나죠. 네. 그걸 이제 시에라라고 어. 하고요. 네. 그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마존 분지가 펼쳐지죠. 그래서 거기를 정글이라는 뜻에서 셀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바. 어떤 나라든지 이 안데스에 면한 국가들, 서해안에 면한 국가들은 이 코스타, 시에라, 셀바의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해발 600m 정도 지점이면은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딱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해안 쪽에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존 쪽에서 오는 사람들 만나서 교역을 했던 곳이다. 와,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페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잉카 문명 하면 잉카 문명. 마추픽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데 이 마추픽추라는 네. 마추픽추랑은 뭔가 조금 다른가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마추픽추는 그런 좀 실질적인 목적보다는 네. 뭔가 이제 제의 이런 목적. 제사 지내거나. 그러니까 그 하나가 거대한 뭐 성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좀 휴양지 내지는 수도원 뭐 이제 이런 기능을 했던 곳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갔던 때가 2008년이거든요. 이제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물론 이제 인터넷은 있었습니다만 네네. 정보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오로지 그냥 그 롤리 플래닛이라는 그것도 이제 영어로 된 책 보면서 네네. 봤거든요. 근데 네. 그때 거기에 그 쓰여 있던 그 표현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해요. 뭐예요? 마추픽추는 남미라는 케이크 위에 꼭대기에 올려놓은 체리다. 저는 네. 그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위성 사진 보는 거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항상 국제뉴스 요즘은 하다 또 보니까. 3D로 다 돼 있잖아요. 네, 마추픽추 보면 진짜 정말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맞아요. 만들어놨을까. 네. 근데 그게 뭐야 콘도르 모양이라고 하던가 그런 맞아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많은 잉카 유적들이 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로는 이게 동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게 맞다. 그래서 이제 마추픽추도 정말 어떻게 이 약간 그 절벽 사면 같은 곳에 네. 이 돌을 갖다가 딱딱 맞춰가지고 모르타르를 안 썼다는 거거든요. 시멘트도 안 쓰고 그렇다고 뭐 무슨 철제 무슨 시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만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네. 이걸 또 이제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은 요 모양을 그대로 뒤집으면 콘도르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거를 듣고 그 모습을 보면은 좀 그럴싸하기도 하고. 콘도르가 새죠. 네.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보면은 뭐 그거 너무 갖다 맞춘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다른 잉카 유적들도 보면은 이를테면 네. 이제 오얀따이땀보라는 또 아주 거대한 유적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라마라고 잘못 알고 있는 야마? 야마가 이제 낙타 사촌이거든요. 그 그 남미 침 가면 뱉는 있는 친구인가요? 맞습니다. 네, 아주 침 좀 버릇없는 네, 녀석. 침 좀 잘 뱉는 친구. 네. 이게 근데 L자가 두 개가 있거든요. 앞에 그러면 Y로 발음해야 돼요. 야마. 네, 그래서 야마입니다. 야마. 그래서 그 오얀따이땀보라는 곳은 야마가 이렇게 땅에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쿠스코가 이제 잉카 제국의 수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페루에서는 약간 경주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마추픽추랑도 가까워서 네. 이 페루를 여행하시는 코스가 보통 보면은 리마로 들어가서 네. 쿠스코로 가서 쿠스코에서부터 이제 진정한 어떤 잉카의 느낌이 쫙 물씬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추픽추까지 가는 건데 이 쿠스코의 모습은 푸마를 형상화한 것이다. 퓨마. 네네네. 그런 근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동물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어떤 종교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거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잉카 거예요? 사람들의 세계관이 네. 잉카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숫자 3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는 미국인은 한 판, 한국인은 3세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잉카 사람들도 숫자 3을 되게 좋아했는데 3이 완전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세상을 뭐든지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이렇게 보는 걸 좋아했고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어떤 지하 세계, 명계, 그러니까 저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승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조상신들이 살고 있는 하늘이 있다.
그래서 그 조상신들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동물이 바로 콘도르. 콘도르. 네. 그리고 이 저승세계를 다스리는 동물이 뱀. 뱀. 네. 그리고 이 이승에서의 어떤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푸마였던 거죠. 아, 그렇게 다 있구나. 네. 뭔가 다 강한 느낌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쿠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쿠스코가 이제 배꼽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잉카 이 문명의 수도면서 중심? 세계의 배꼽이라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 이제 잉카 왕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잉카 왕이 그러면 어떤 동물을 자기의 상징으로 삼고 싶었겠어요? 가장 강한 거. 푸마를 자기의 상징으로 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예 도시의 형상을 약간 그 계획 도시를 만들면서 푸마의 모습으로 했다. 아, 저는 아까 위성 사진으로만 봤다 그랬잖아요. 네. 탁피디님 실제로 마추픽추 보셨을 때 네. 어때요? 아, 그때 네. 저는 아직도 그 가이드한테 네. 참 고마워하고 있는데 네. 물론 뭐 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런 서비스를 해줄 것 같은데 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네. 뭐 버스 타고서는 막 이렇게 지그재그 길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걷습니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추픽추라는 뜻 자체가 그 늙은 봉우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는 젊은 봉우리 와이나 피추가 있고요. 네. 여튼 그래서 마추픽추도 일종의 봉우리니까 이걸 막 산사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딱 도착하기 전에 자 여기서부터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 손을 붙잡고 따라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촥 그래서 이제 신봉사가 된 기분으로 이제 쫙 가는데 이제 피부에 뭔가 이제 바람이 확 느껴져요. 내가 네네. 뭔가 그 언덕을 다 올라온 것 같은. 상상하게 되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네. 자 이제 open your eyes 눈을 뜨세요. 근데 쫙 했는데 아래쪽으로 그 마추픽추의 광경이 쫙 펼쳐질 때 야 내가 정말로 남미에 왔구나, 페루에 왔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마추픽추는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다 보니까 네. 거기 또 혹시 매표소 이런 거 있을까? 뭐 어떻게 들어가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이렇게 세상이 네. 날이 가면 갈수록 네. 점점 각박해져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 입장권만 사면 그래서 이제 입장권이 그때도 싸진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어쨌든 가가지고 네. 그걸 제시를 하면 이제 그 경내로 들어가가지고 그다음에 뭐 내가 입고 싶을 때까지 있고 정말 자기가 원한다면은 아침 일찍 가가지고 해질 네. 때까지도 있을 수 있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일단 여기 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네. 페루 정부도 이대로 놔뒀다가 여기 무너진다. 어. 그래서 작년 6월 1일 그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생겼는데 네. 일단 거기를 보는 이 코스를 3개로 딱 나눴어요. 그래서 이 3개 중에 하나를 미리 선택해라. 그래서 그 표를 사야 돼요. 아, 하나만 그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에 갔을 때는 그냥 들어가면 일로도 가봤다가 절로도 가봤다가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가이드가 뭐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으면 저는 개인 가이드를 이제 그 설명해주는 가이드까지는 그 고용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가가지고 또 이렇게 귀동냥도 하다가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예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사야 되고 그래서 QR 코드 기반으로 언제까지 들어갔다가 언제까지 나와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도 문화를 지키기 위한 문화유산 지키기 뭐 위한 그렇게 방법이기는 이해하면 한데 또 그런데 이제 저같이 좀 즉흥적인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멀리서 그렇게 온 사람들은 가가지고 이제 저기도 가볼까 여기도 가볼까 근데 그게 아니라 미리 그거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안 돼요. 아하, 야박하네. 야박해요. 아, 그래서 하루에 비수기에는 4,500명, 네. 성수기 때는 5,600명까지 딱 정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잘 알아보고 가야겠네요. 네, 이제.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네. 내가 어떤 느낌으로 볼 것인가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특히나 성수기 때는 표가 금방 동난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페루가 사실 잉카 제국의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디를 가서 꼭 요거를 보고 와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콘도르 얘기가 나왔죠. 네네. 콘도르가 정말 페루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영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콘도르와 관련된 그런 장소나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을 때 취재를 했었던 축제 중에 하나가 콘도르 축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쿠스코에서 한 차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꼬따밤바스라는 산골 마을에서 하는 건데 네. 일단 콘도르를 잡아야 돼요. 콘도르를 잡아요? 콘도르 생포를 해야 돼요. 근데 콘도르가 네. 다 큰 수컷은 날개를 쫙 펴면은 여기 끝에서 끝까지가 3m예요. 아, 저는 못 가겠네요. 거의 소형 비행기 같이 보이거든요, 애들이. 네. 그래서 얘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포르륵 날질 못해요. 네. 그래서 말 시체 같은 걸 놔두고 얘네들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확 덮치면 뒤뚱뒤뚱하다 얘네가 잡혀요. 어머나. 그래서 얘를 소 등에 태웁니다.
그래서 소 등에 이렇게 타고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소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좀 뭐를 이렇게 고정장치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네. 콘도르 발을 거기에 묶어요. 그 다음에 이 우리를 쫙 열면은 그 소가 특별히 그 행사를 위해 선정된 가장 힘센 소거든요. 네. 막 날뛰거든요. 근데 콘도르가 그 위에서 막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으면 네. 콘도르가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는 스페인 사람들을 상징하고 콘도르는 잉카를 상징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행사가 열리는 마을은 너무 외진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시지 마시고 아레끼빠라는 데 가셔서 콘도르 보는 관광 상품을 예약을 하시면 크루즈 델 콘도르라는 데까지 갑니다. 크루즈 델 콘도르, 콘도르의 십자가라는 뜻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콘도르 촌이 있어요. 콘도르 촌. 그러니까 콘도르 많아요. 그렇게. 둥지들이 아이고. 이렇게 절벽에 네. 콘도르 아파트 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이 콘도르님들이 약간 공무원 비슷해요. 그래서 아침 9시쯤 이제 출근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지기 전에 퇴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상승 기류가 없으면은 네.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시간에 맞춰 가면은 베란다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벼 쬐면서 이제 좀 상승 기류가 좀 올라오나 이렇게 이제 슬슬 출근을 해볼까 막 콘도르들이 이제 이렇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루 하면 콘도르. 네네네. 이거 꼭 보고 와야 된다. 네. 그리고 사실 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빼먹지 않고 얘기해야 되는 게 음식 아니겠어요? 그렇죠. 페루 음식 저는 좀 생소한데 뭐가 네. 있어요? 일단 안데스 쪽에서는 네. 그렇게 썩 훌륭한 음식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뭐 야마고기 스테이크, 뭐 알파카 스테이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제대로 씹으려다가 이빨 나갑니다. 아. 그 정도로 좀 질기고요. 네. 짭니다. 짜요? 예. 우리보다 훨씬 짜게 먹어요. 몸에 짠 게 많아서 애들이 그렇게 침을 뱉나? 혹시 침 맞아보셨어요? 이렇게 마음에 맺힌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서는 좀 그냥 여기는 어차피 음식이 맛없으니까 이렇게 감수하시는데 제가 아까 코스타 시에라 셀바 있다 그랬잖아요. 네. 코스타 쪽으로 내려가면은 음식이 확 풍성해집니다. 아무래도 해산물이 있으니까. 바다 쪽으로 해변 내려오면. 저희는 또 해산물도 잘 먹는 민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가시게 되면 꼭 드셔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비체라는 게 있습니다. 세비체. 네. 세비체는 놀랍게도 회입니다. 회. 회. 먹을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날회를 또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초장 찍어 먹는 게 아니라 네. 일종의 물회인데 네. 거기에 라임즙을 엄청 많이 넣어요. 새콤하게. 그렇죠. 그리고 이 맛있겠는데? 라임즙이 산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선 표면이 그 산에 의해서 약간 꾸덕하게 돼요. 맛있겠다. 네, 맛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고수 이런 것도 올려주나요? 고수 들어갑니다. 맛있겠다. 실란트로라고 하는데 실란트로. 네, 고수하고 그 빨간 양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를 주는데 저는 처음에 옥수수 알 보고 네. 마늘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뻥 안 치고. 네. 이게 이만해가지고 네. 옥수수가 거기 원산이거든요.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게 다 안데스 쪽이 원산이다 보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감자, 옥수수 종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페루하고 약간 그 지리적 위치나 네. 앞에 바다 있고 네. 뒤에 높은 산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음식물 이게 네. 회, 감자, 옥수수 네. 약간 속초 느낌인데 속초는 속초. 한국의 물회 페루이걸로. 있고 뭐 감자 있고 참나물 네네. 있고 그러네 말 듣다 보니까. 약간 큰 속초 같은데 오. 괜찮지 않아요? 말 듣고 보니까는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음식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이 옥수수 또 얘기를 했으니까 네. 옛날 그 잉카 시대에는 옥수수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 먹었어요. 오. 그거를 이제 치차 데 조라라고 하는데 네. 요 이제 옥수수도 전분이다 보니까 요걸 이제 잘 놔두면은 잘 발효를 시키면 요게 이제 술이 됩니다. 근데 요거 말고 치차 데 모라다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이거는 그 자줏빛 옥수수로 만드는 건데 와. 이 같은 치차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이것은 거의 주스예요. 그래서 그 세비체 드실 때 네. 요 치차 모라다랑 같이 드시면은 여기에 이제 뭐 과일즙 같은 것도 넣고 이렇게 해서 아주 달달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크랜베리 주스 같은데 좀 약간 구수함도 있고 그런 느낌이어서 이 치차 모라다랑 같이 세비체를 드시면 제가 아주 페루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페루의 술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독한 편인가요? 그 나라의 술은? 페루 사람들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 좀 고된 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술 되게 좋아하시고 페루에서 가장 유명한 술 그러면 피스코라는 술이 있습니다. 피스코. 네. 와, 이 피스코는 사실 그 식민의 역사와도 조금 맞닿아 있는 술인데 네. 남미 대륙에 좀 뭔가 좀 좋으면서도 슬픈 점이 뭐든지 심으면 원산지보다 잘 자라요. 그래서 사탕수수도 그랬던 거고 커피도 그랬던 거고 마찬가지로 포도도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포도를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걸 가지고 당연히 증류주도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증류주를 만든 게 이제 피스코라고 하는데 뭐 유럽의 그라빠 뭐 이제 이런 술과 좀 유사한 술인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란 흰자랑 라임즙을 섞어서 칵테일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페루의 국민 칵테일 피스코 사워입니다. 그러면 이제 페루에 가면 세비체랑 피스코 사워랑 같이 먹으면 꼭 드셔야 됩니다. 되겠네요. 오늘 페루 여행 떠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탁재영 PD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선 정식 명칭은 다랑어로 고급 횟감과 초밥 재료로 인기 있는 어종이 뭔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3번 참치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이명숙님, 9908님 그리고 0807님. 0807님은 같이 듣고 있는 7살 아들이 편의점 상품권 하더니 눈이 동그래지네요 하셨는데 이건 우리 아드님 거 엄마 주지 말고 우리 아들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네.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은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르 파사 들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